며느리는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잖아요. 그런 사람이 우리 집안 재산을 받는다고요? 장례식장 빈소 앞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조문객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제 앞에서 가족들은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양 유산 분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그 사람의 마지막 유언조차 이 집안에서는 휴지 조각만도 못한 취급을 받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경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제 가족에게 일어난 믿기 어려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살아온 한 여자가 남편의 장례식에서 겪은 일입니다. 제 사연이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나눠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남편 강민수가 세상을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한빛병원 장례식장 사무실,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뜸해진 오후 3시쯤이었을까요? 저는 빈소 앞 작은 의자에 앉아 남편의 영정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60년을 살다 간 그 사람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도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언니, 이제 슬슬 이야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요? 시누이 강미란이 제 옆에 다가와 앉았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은 채 그녀는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오빠 재산 정리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걱정이 많으신데. 지금요? 장례도 끝나지 않았는데요. 제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사흘밤을 꼬박 세우며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목이 다 갈라져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시누이는 개의치 않는다는 듯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미리 알아둬야죠. 명성빌딩 건물주가 오빠였잖아요. 그것만 해도 시세가 얼마인데요. 명성빌딩. 남편이 20년간 월급을 모아 장만한 우리 부부의 노후. 대비였던 그 건물 이야기가 벌써 나오는구나 싶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들 눈에는 관 속에 누운 오빠보다 그가 남긴 재산이 더 크게 보이는 모양이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근차근 정리하겠습니다. 나중이 언젠데요? 언니 설마 혼자 다 가지려는 건 아니죠? 시누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5년 전 사업 실패 이후로 빚에 쪼들린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우시겠구나 싶어 안타까워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그 빚이 오빠의 유산을 노리는 이유가 된 모양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란아, 그렇게 크게 말하지 마라. 사람들 다 듣는다. 시어머니 윤복순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82세의 나이에도 허리가 곧게 펴진 그녀는 언제나처럼 한복 차림에 금반지를 끼고 계셨습니다. 목에 걸린 금목걸이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이건 짚고 넘어가야죠. 오빠가 남긴 게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은행 예금이랑 주식도 있고. 알고 있다. 내가 다 알고 있어. 시어머니는 딸의 말을 자르고는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30년 전 제가 이 집 며느리로 처음 들어왔을 때와 똑같은 차가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경 씨, 민수가 뭔가 말 남긴 거 없나요? 유언장이 있습니다. 저는 가방 속에서 하얀 봉투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석 달 전 제 손에 직접 쥐어주었던 그 봉투. 내가 만약 먼저 가면 이걸 꼭 지켜줘라고 하시던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빛이 동시에 그 봉투로 향했습니다. 그게 뭔데요? 아직 안 열어봤어요. 장례 끝나고 가족들 다 모여서 열어보려고. 지금 열어봅시다.
어머니도 계시고 준호도 저기 있으니까. 신우이가 제 손에서 봉투를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이미 그녀는 봉투를 뜯고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펼쳐졌습니다. 유언장이었습니다. 남편의 필체로 또박또박 적힌 재산 분배에 관한 그분의 마지막 뜻이었습니다. 나 강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명성빌딩과 한빛은행 예금, 미래증권 주식계좌 일체를 아내 박미경에게 상속한다. 어머니께는 매달 생활비 200만 원을 박미경이 송금하도록 하며 신우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형수한테 준다고요? 미경 씨, 이건 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황인지 모를 감정이 그 떨림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이건 진짜가 아닐 거예요. 오빠가 정신이 온전했다면 이렇게 쓸 리가 없어요. 빈소 밖에서 조문객 몇 명이 고개를 돌려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다시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게 민수 씨의 뜻입니다. 뜻? 며느리가 무슨 뜻을 알아요? 당신은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남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빈소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남이라는 단어가 가슴에 박혔습니다. 30년을 이 집안의 며느리로, 강민수의 아내로, 강준호의 엄마로 살아왔건만 결국 이 사람들 눈에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사람들이 다 봐요. 보면 어때? 우리 민수 재산을 저 여자가 혼자 차지하려고 하는데. 제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을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바로 그때 빈소 입구에서 아들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회사 조퇴를 하고 온 모양이었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푼 채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 준호야, 내 아버지 유언장이 이상해. 내 엄마한테 다 준다는데 이게 말이 되니?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저는 의심을 읽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엄마를 향한 아들의 의심을. 정말이지 이 순간만큼은 차라리 투명 인간이 되고 싶었습니다. 남편의 관 앞에서 저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30년 세월이 한순간에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당신, 내가 어떻게 이걸 지켜야 하죠? 영정 속 남편의 미소가 오늘따라 유난히 슬퍼 보였습니다.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사무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거실 소파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나란히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낯선 중년 남자가 서류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미경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리 묘하게 차분했습니다. 오히려 그 침착함이 더 불길했습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으며 저는 거실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뭉치를 봤습니다. 하얀 종이 더미 위에 빨간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 앉으세요.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소파 맞은편 의자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유언장 봉투를 손으로 만졌습니다. 어제 빈소에서 시누이가 읽었던 남편이 제게 남긴 유언장. 이분은 정앤득임 법률사무소의 김 변호사님이세요. 어제 급하게 연락드렸더니 와주셨어요. 시누이가 옆에 앉은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김 변호사라는 사람은 안경을 고쳤으며 저를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미경 여사님. 고인의 유언 집행건으로 왔습니다. 유언 집행이요?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가방에서 남편의 유언장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미경 씨. 우리한테 다른 유언장이 있어요. 다른 유언장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유언장이라는 글자가 남편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똑같은 필체였습니다. 어제 제가 본 그 유언장과 똑같은 남편의 글씨체. 이건 고인께서 작성하신 정식 유언장입니다. 3월 15일자로 작성되었고요. 3월 15일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게 유언장을 건넨 건 6월 20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유언장이 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뭔가 이상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받은 유언장은 6월에 작성된 건데요. 날짜가 더 최근이면 그게 유효한 거 아닌가요? 법적으로는 마지막 유언이 유효합니다. 하지만 김 변호사가 봉투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공증받은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훨씬 강하죠. 서류를 내려다본 순간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유언장. 나 강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명성빌딩은 어머니 윤복순에게, 한빛은행 예금은 동생 강미란에게, 미래증권, 주식계좌는 아들 강준호에게 각각 상속한다. 아내 박미경에게는 월 생활비 100만 원을.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에서 땀이 배어나와 종이를 적셨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민수 씨가 이렇게 쓸 리가 없어요. 필적 감정도 받았습니다. 고인의 필체가 맞다고 나왔어요. 신우이가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필적 감정서, 감정 결과 일치, 도장도 찍혀 있었습니다. 남편이 쓰던 그 도장, 옥으로 만든 결혼 10주년에 제가 선물한 그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미경 씨, 어제 당신이 보여준 그 유언장은 아마 민수가 편하게 쓴 메모 같은 거였겠죠. 공증도 안 되어 있고 법적 효력이 없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슬픔이나 안타까움이 아니라 마치 판을 뒤집었다는 듯한 그런 미소. 정말이지, 이건 뭔가 잘못됐습니다. 어머니, 민수 씨는 분명 저한테 제 손을 꼭 잡고 당신만 믿어라고 했어요. 이 유언장을 지켜달라고. 미경 씨도 참 30년을 살았으면 알 거 아니에요. 우리 민수가 당신한테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형수, 인정하세요. 오빠는 피부치한테 재산 남기고 싶었던 거예요. 당연한 거잖아요. 신우이의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피부치, 또 그 말이었습니다. 어제 빈소에서 들었던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 유언장대로 진행되는 건가요? 네. 공증된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박미경 여사님께서는 월 100만 원의 생활비를 받으시게 되고 100만 원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제게 딱 100만 원을 남겼다고요? 주방에서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 가족 식사를 차리던 그 30년이 시어머니 약감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니던 그 세월이 아들 기저귀 갈고 학교 보내고 대학까지 뒷바라지한 그 시간들이 고작 월 100만 원으로 정리되는 건가요? 미경 씨, 섭섭해하지 마세요. 민수도 당신 생활은 걱정했으니까 이렇게라도 남긴 거잖아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이걸 계획했구나. 장례식 전부터, 아니 어쩌면 남편이 위독했을 때부터 이미 준비하고 있었구나.
이건 진짜가 아니에요. 박미경 여사님, 감정이 격해지신 것 같은데요. 증거를 보셨잖아요. 필적도 맞고, 도장도 맞고, 공증까지 되어 있어요. 김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제 손에 쥐어준 따뜻했던 그분의 마지막 선물을. 이게 진짜예요. 민수 씨가 직접 제 손에 쥐어주신 거라고요. 미경 씨, 그만해요. 보기 안 좋아요. 형수가 민수 오빠 돌아가시고 힘드신 건 알겠는데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없는 유언장을 만들다니. 만들다니요? 제가 왜 거짓말을? 그럼 공증이라도 받았어요? 증인이라도 있어요? 신우이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제게만 유언장을 건넸습니다. 병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으며 내가 만약 먼저 가면 이걸 꼭 지켜줘. 당신만 믿어. 그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자, 이제 정리됐으니까 각자 서류에 서명만 하시면 됩니다. 김 변호사가 서명란이 있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바라봤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30년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모든 시간이 이 집안에서 며느리로 살았던 모든 세월이 한 줄 서명으로 지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 해요. 뭐라고요? 서명 안 해요. 이건 가짜예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펜은 내려놓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미경 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정해진 건데. 법적으로 정해졌다면 법으로 다시 따져보겠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가방을 움켜쥐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신우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형수, 괜한 고집 부리지 마세요. 법정 가면 더 창피해질 텐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집안 사람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 상황을 뭐라고 하셨을까요? 주머니 속 남편의 금반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당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멀리서 까마귀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친정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나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댁에서 나온 뒤로 계속 울었던 탓인지 목이 쉬어 있었습니다. 미경아,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언니 시댁에서 유언장을 바꿔치기 했어. 민수 씨가 나한테 준 유언장이 있는데 시어머니가 다른 걸 들고 나왔어. 공증까지 되어 있다고.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 뭐라고? 월 100만 원이면 혼자 살기에 나쁘지 않잖아. 괜히 시댁이랑 싸워봤자 너만 힘들어.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 친언니가 어릴 때부터 저를 지켜주던 그 언니가 이런 말을 하다니. 언니, 지금 뭐라고 한 거야? 30년을 살았는데 100만 원이 나쁘지 않다고? 미경아,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법정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아. 그리고 설령 이긴다 해도 시댁이랑 완전히 원수되는 거잖아. 이미 원수야. 나를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는걸. 그래도 준호 생각은 해야지. 내가 시댁이랑 싸우면 준호는 어떡하고. 할머니랑 엄마 사이에서 얼마나 힘들겠어. 아들 이야기가 나오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준호, 제 아들. 어제 장례식장에서 할머니 편에 서서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그 아들.
언니 준호는 이미 할머니 편이야. 나를 안 믿어. 그러니까 더 조용히 넘어가야지. 아들까지 잃을 거야? 미경아, 엄마로서 생각해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구나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가 집에 들렀습니다. 회사 출근 전에 잠깐 들른 모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아니, 할머니가 엄마한테 연락이 안 된다고 걱정하시던데. 엄마, 그 유언장 문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주방에서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목이 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너는 엄마 믿지? 엄마, 그게 무슨... 엄마가 아버지한테 유언장 받은 거 진짜야. 아버지가 직접 내 손에 쥐어주셨어.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 소리가 칼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보여준 유언장에는 공증도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잖아. 그런데 엄마 거는 증거가 없어. 증거? 엄마 말이 증거야. 30년을 살았는데 그것도 못 믿어? 엄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할머니랑 고모가 거짓말할 이유가 뭐가 있어?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힘드시니까 착각하신 거 아닐까? 착각? 그 단어가 귓전을 때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아 기른 아들이 저를 착각하는 사람 취급했습니다. 나가줄래? 엄마, 나가라고. 엄마 말 못 믿으면 나가.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진정해. 30년을 키웠더니 이게 날 믿는 거냐? 나가. 당장 나가. 아들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 혼자 남은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풀려서 더 이상 설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 사흘 동안 저는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 있던 반찬으로 끼니를 때우고 밤에는 남편의 옷장을 열어 그분 옷을 꺼내 안고 잠들었습니다. 당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혼잣말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넷째 날 아침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침대 옆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준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당신만 믿어. 내가 다 준비해뒀어. 금반지를 잃어버리면 안 돼. 남편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금반지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 왜 그렇게 강조하셨을까요? 저는 금반지를 손에 들고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햇빛에 비춰보니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였습니다. 한빛 공증 3층 이준호.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뭔가요? 한빛공증사무소 3층? 이준호?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왜 이걸 새겨 넣었는지 무슨 의미인지는 몰랐지만 분명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서 얼굴을 씻고 옷장에서 깔끔한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헬쑥해진 얼굴이 보였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민수 씨,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가 볼게요. 가방을 챙겼습니다. 남편의 유언장과 금반지를 넣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한빛공증사무소를 쳤습니다. 주소가 떴습니다. 여기서 버스로 30분 거리.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혼자라도 괜찮아.
아무도 안 믿어줘도 괜찮아. 남편이 제게 남긴 마지막 선물, 그 진실만은 반드시 밝혀낼 거야.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까마귀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한빛공증사무소는 오래된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문을 열자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가 가득했고 중년의 남자가 안경을 쓰고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혹시 이준호 공증인님이신가요? 네, 제가 이준호입니다만 저는 금반지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제 남편 강민수가 이 반지에 이곳 주소를 새겨뒀어요. 혹시 저희 남편 아시나요? 이준호 공증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민수 형님,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혹시 형님이라고 하셨나요? 네. 형님은 제 대학 선배셨습니다. 그리고 이준호 공증인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하얀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형님이 3개월 전 여기 오셔서 유언장을 공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남긴 길이 진짜로 여기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렸습니다. 이준호 공증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이 6월 20일에 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셔서 깜짝 놀랐죠. 그때 형님이 하신 말씀이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무언가 떠올리는 듯 먼 곳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셨어요. 밤마다 서재에 들어가서 뭔가를 뒤지신다고. 그래서 형님이 미리 유언장을 공증받으러 오신 거였습니다. 그럼 이게 진짜 공증된 유언장이에요? 네. 여기 원본이 있습니다. 이준호 공증인이 파일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남편의 필체로 쓰인 유언장과 함께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나 강민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유언한다. 명성빌딩과 한빛은행 예금, 미래증권 주식계좌 일체를 아내 박미경에게 상속한다. 제가 받았던 그 유언장과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서류를 적셨습니다. 그럼 시어머니가 가져온 유언장은 가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님 유언장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6월 20일자로 공증되었으니까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증거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제게 남긴 유언장이 진짜라는 증거가. 공증인님, 이걸 법정에서 쓸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공증된 유언장은 법적 효력이 확실합니다. 제가 증인으로도 서겠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형수님,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이준호 공증인이 책상 서랍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형님이 이것도 함께 맡기셨어요. 서재에 CCTV를 설치하셨다고 하더군요. 어머니가 뭔가 이상한 행동을 하실까봐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CCTV? 남편이 서재에 CCTV를 설치했다고요? 형님 말씀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게 증거가 될 거라고 하셨어요. 클라우드에도 백업해뒀다고 하시면서 이 USB의 접속 방법을 저장해 두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USB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이지 남편은 모든 걸 준비해 두셨던 겁니다. 제가 혼자가 될 것을 알고 시댁 식구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고 그 모든 상황에 대비해서 민수 씨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공증사무소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USB를 꺼내 들여다봤습니다. 작은 메모리 하나에 남편의 마지막 준비가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야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집 앞 골목에 접어들었을 때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 현관 앞에 누군가 서 있었습니다. 시누이 강미란이었습니다. 형수, 어디 갔다 와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가 형수 찾으신다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집에 아무도 없더라고요. 시누이의 눈빛이 제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본능적으로 가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USB와 공증 서류가 들어있는 이 가방을. 형수, 혹시 어디 다녀온 거예요? 변호사 사무실? 그건 제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 그래요? 근데 형수,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법정 가봤자 질 텐데. 시누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우리한테 공증된 유언장 있잖아요. 형수 거는 그냥 메모지 수준이고. 그게 가짜라는 걸 이제 알았어요. 말이 나오고 나서야 제가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시누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뭐라고요? 가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세요. 저는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형수, 뭘 알아낸 거예요? 말해봐요. 나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그 바람에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서류와 USB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공증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빛공증사무소? 이게 뭐예요, 형수? 돌려줘요. 그거 내 거예요. 저는 서류를 빼앗으려 했지만 시누이는 이미 내용을 읽고 있었습니다. 이게 오빠 유언장 6월 20일자로 공증되었다고?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수, 이거 어디서 났어요? 당신네가 들고 나온 게 가짜예요. 민수 씨는 제대로 된 유언장을 따로 공증했어요. 시누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나야. 큰일 났어. 형수가 다른 유언장을 가지고 있어. 공증된 거래.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오신대요. 형수, 움직이지 마요. 왜요? 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제 거예요. 형수도 참, 가만히 있으면 편하게 끝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요? 시누이가 USB를 주었습니다. 이건 또 뭐예요? 그건 돌려줘요. 저는 USB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는 USB를 주머니에 넣으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형수, 이게 뭔지 말 안 하면 안 돌려줄 거예요. CCTV 백업이에요. 민수 씨가 서재에 CCTV를 설치했어요. 당신네가 뭘 했는지 다 찍혀 있을 거예요. 말을 하고 나서 저는 제가 또 실수했다는 걸 알았습니다. 시누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CCTV라고? 형수, 거짓말하지 마요. 오빠 서재에 CCTV 같은 거 없었어요. 있어요. 숨겨놨을 뿐이에요. 어머니. 시누이가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오세요. 큰일이에요. 오빠가 서재에 CCTV를 설치했대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시댁 식구들에게 제 패를 다 보여줬다는 것을. 정말이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나올지 뻔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 들 것입니다. 그 CCTV를, 그 모든 증거를. 형수, 가만히 있어요. 어머니 오실 때까지. 시누이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저는 주머니 속 휴대폰을 만졌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할까요? 경찰? 변호사? 하지만 제겐 아직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리서 택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오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시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82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걸음걸이는 빨랐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우리를 발견한 시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미경 씨, 뭘 들고 있는 거요? 어머니, 미란아, 그게 뭐라고 했지? 어머니, 오빠가 공증사무소에 유언장을 맡겨뒀대요. 6월에. 그리고 서재에 CCTV도 설치했다고.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지팡이를 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CCTV라고? 네, 어머니. 민수 씨가 다 준비해뒀어요. 당신네가 뭘 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미경 씨, 그 서류 이리 내놔요. 싫어요. 이 사람이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거요? 30년을 참았어요. 이젠 더 이상 못 참아요. 저는 공증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할래요? 형수가 저것만 가지고 있으면. 닥쳐. 내가 생각 좀 하게. 시어머니가 딸을 꾸짖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게 분명 있다는 것을. 미경 씨, 집으로 가요. 우리 집으로. 이야기 좀 해야겠어요. 무슨 이야기요? 가면 알아요. 이런 데서 떠들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82세의 노인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한 힘이었습니다. 나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안 그러면 준호한테 전화할 거예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이야기하겠어요. 아들 이름이 나오자 저는 움찔했습니다. 준호. 이미 저를 의심하고 있는 그 아들. 형수, 우리 집 가요. 어머니 말씀 들어요. 신우이도 제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이끌려 시댁집으로 향했습니다. 정말이지 이 상황이 어떻게 될지 두려웠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대체 뭘 그렇게 숨기고 있는 건지. 시댁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더니 물을 한 컵 따라 마셨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이 바닥에 흘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닥치고 있어, 미란아. 시어머니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미경 씨, 그 서류 내놓으면 안 될까요? 우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이야기요? 돈 이야기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마면 되겠어요? 명성빌딩 말고 다른 걸로 줄게요. 그러니까 그 서류 좀 없애줘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저한테 돈으로 입을 막으려 한다고요?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5억 줄게요. 아니, 10억. 10억 주면 되죠? 그러니까 그 공증 서류 좀 찢어줘요. 10억?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이건 돈 문제가 아니에요. 민수 씨의 유언이에요. 그분의 마지막 뜻을. 그 사람 뜻이 뭐가 중요해요? 어차피 죽은 사람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뭘 그렇게 숨기는 거예요? 그건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신우이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말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차피 CCTV에 다 찍혔다고 했잖아요. 닥쳐. 그 입 닥치라고. 하지만 저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CCTV에 뭔가 찍혔다는 것을.
그것도 아주 결정적인 뭔가가. 시어머니, CCTV에 뭐가 찍혔어요? 유 원장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대체 뭘 하셨길래 이렇게까지 숨기는 거예요? 바로 그때 신우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저 서재 좀 봐야겠어요. CCTV 찾아서 없애야 해요. 미란아, 지금. 어머니, 형수 말대로 유 원장 바꾸는 장면이 찍혔으면 우리 끝나요. 빨리 없애야 한다고요. 신우이가 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저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어디 가요? 시어머니가 제 팔을 붙잡았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2층 서재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신우이가 책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어디 있는 거야, CCTV. 어디에? 찾아봤자 소용없어요. 민수 씨가 클라우드에 백업해뒀다고요. 신우이의 손이 멈췄습니다. 클라우드? 바로 그때 신우이의 손이 책장 뒤편 뭔가를 건드렸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책장 한쪽이 열렸습니다. 비밀 공간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신우이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분명 그녀도 이 금고의 존재를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올라온 시어머니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거기 손대지 마. 하지만 신우이는 이미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비밀번호가 뭐예요? 만지지 말라고 했잖아. 시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금고 앞에 섰습니다.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왜 이렇게까지 말리는 거예요? 저는 금고 비밀번호를 눌러봤습니다. 남편 생일. 틀렸습니다. 결혼기념일. 틀렸습니다.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남편이 늘 잊지 않고 챙기던 그날.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딸깍. 금고가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여러 개와 누렇게 바랜 편지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예금주 강민수. 거래 내역을 봤습니다. 30년 전부터 매달 일정 금액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큰 금액이. 이게 뭐예요?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예금주 윤복순. 같은 날짜에 입금된 금액들. 남편 통장에서 빠져나간 금액과 똑같은 숫자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가 민수에게 남긴 돈까지 빼돌리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민수 올림. 날짜는 25년 전이었습니다. 다른 편지도 펼쳤습니다. 어머니, 미경이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 제발 그 사람한테 화풀이하지 마세요. 제가 어머니 말씀 들을게요. 제 통장 비밀번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미경이만은 그냥 둬주세요. 15년 전 편지였습니다. 눈물이 뚝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뭐예요?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그건 30년 동안 민수 씨 돈을 빼돌린 거예요?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까지? 내가 키운 자식인데 내 돈 아니에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란이 사업 도와줘야 했고 내 노후 준비도 해야 했어요. 며느리한테 빼앗길 순 없었어요. 정말이지 귀를 의심했습니다. 30년 동안 남편 명의 재산을 몰래 빼돌리고 그걸 정당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수 씨가 유언장 쓰려고 하니까 가짜 유언장을 만든 거예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가
민수가 3개월 전에 나한테 따졌어요. 왜 내 통장에서 돈이 계속 빠져나가냐고. 그래서 겁이 났어요. 유 원장을 당신한테 유리하게 쓸까봐.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해요? 이미 다 들켰어, 미란아. CCTV에도 다 찍혔는데. 시어머니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편지들과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30년간 남편이 혼자 감당했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에게 재산을 빼앗기면서도 저를 지키기 위해 참았던 그 세월이. 미경이만은 그냥 둬주세요. 편지 속 남편의 글씨가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금고에서 나온 증거들을 가방에 넣는 순간이었습니다. 신우이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형수, 그거 나요. 나요. 그거 우리 집안일이에요. 형수가 가져갈 게 아니에요. 신우이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놓치지 않으려고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미란아, 그만해. 시어머니가 말렸지만 신우이는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저것들만 없으면 돼요. 형수 말만으로는 증거가 안 돼요. 바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 할머니, 어머니, 아들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신우이가 소리쳤습니다. 준호야, 여기 2층이야. 빨리 올라와. 아들이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을 움켜쥐고 있고 신우이가 제 손목을 잡고 있는 장면을 봤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고모, 왜 엄마를? 준호야, 내 엄마가 우리 집안 중요한 서류를 가져가려고 해. 그게 아니에요, 준호야. 이건 엄마, 또 시작이에요? 할머니랑 고모를 괴롭히는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호야, 엄마 말 좀 들어봐. 할머니가 30년 동안 아버지 돈을 빼돌렸어. 여기 증거가. 또 증거예요? 엄마, 정신 차려요. 준호야, 정말이야. 이 금고 안에 통장이랑 편지가 있어.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엄마, 그만해요. 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유 원장도 조작하려 들고 이제는 할머니 돈까지 훔치려 하고. 조작이 아니야. 진짜 공증된 유 원장이. 그래요. 공증됐다고 치죠. 근데 엄마 아버지가 정말 정신이 온전한 상태였을까요? 돌아가시기 직전이었잖아요. 병원에서 약도 많이 드셨고. 신우이가 끼어들었습니다. 맞아, 준호야. 내 아버지는 그때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어. 그런 상태에서 쓴 유 원장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 리 없지. 그게 아니에요. 민수 씨는 멀쩡하셨어요. 엄마가 그렇게 믿고 싶은 거죠. 아버지한테 재산 받고 싶으니까. 아들의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낳고 키운 아들이 저를 재산을 노리는 사람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언제 그랬니? 30년을 이 집안에서 살면서 30년 살았으면 뭐해요? 결국 남이잖아요. 남.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제 아들의 입에서. 정말이지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는 아버지 친어머니예요. 피부치예요. 엄마는 그냥 결혼해서 들어온 사람이잖아요. 그래. 나는 그냥 들어온 사람이지. 저는 힘없이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할머니랑 고모가 엄마를 고소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줄 알아야죠. 고소? 네. 유 원장 위조 혐의로요. 신우이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준호야, 내 엄마가 들고 있는 그 서류들 봐.
우리 집 금고에서 훔쳐간 거야. 절도죄로 신고할 수도 있어. 절도죄라니. 이건 민수 씨가 남긴 증거 있어요? 형수가 허락받고 금고 연 거라는 증거 없었습니다. 저는 몰래 금고를 열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추측해서 형수, 그거 내려놔요. 안 그러면 정말 경찰 불러요. 신우이가 다가왔습니다. 아들도 제 옆에 섰습니다. 엄마, 할머니 물건 돌려드려요. 준호야. 엄마, 제발요. 더 이상 창피하게 만들지 마요. 창피. 제 아들이 저를 창피하다고 했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고 안에 있던 통장과 편지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신우이가 재빨리 그것들을 주었습니다. 이제 끝났어요, 형수. 더 이상 우리 가족한테 피해 주지 마요. 다음 날 아침 집으로 돌아온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증거를 빼앗겼습니다. 금고의 통장도, 편지도, USB도 남은 건 공증 서류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이 말대로 남편이 병세가 악화된 시점에 작성한 유언장이라는 점을 들어 무효화시킬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호 공증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저예요. 혹시 댁에 누가 다녀갔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왔더니 형님 유언장 원본이 없어졌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없어졌다고요? 네. 금고를 누가 열었어요. CCTV를 확인했더니 어젯밤 늦게 여자 둘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얼굴이 안 보여요. 모자를 눌러 쓰고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분명히 그들이었습니다. 형수님, 이거 큰일입니다. 원본이 없으면 제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말이지,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없애기 위해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박미경 씨? 저는 정앤드 김 법률사무소 김 변호사입니다. 시어머니 편 변호사였습니다. 박미경 씨가 유언장 위조 혐의로 고소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 금고 무단 침입 및 절도 혐의도 추가됐고요. 뭐라고요? 경찰 조사 나오실 준비하시죠. 아, 그리고 만약 조용히 합의하실 생각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선처하실 용의가 있으시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고소당했습니다. 30년을 이 집안에 바쳤는데 이제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거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너무 차가웠습니다. 정말이지 이 세상에 저를 믿어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마저 세상을 떠난 지금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사흘 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박미경 씨, 윤복순 씨 댁 금고를 무단으로 여신 게 맞습니까? 그건 제 남편이 남긴 증거가 있나요? 남편분이 허락했다는 증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증사무소 침입건, 이준호 공증인이 원본 유언장이 도난당했다고 신고했는데 혹시 박미경 씨가 가져가신 건 아닙니까? 제가요? 제가 왜? 시댁분들 말씀이 박미경 씨가 유산 독점하려고 증거를 없앤 거라고 하시던데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제가 증거를 없앴다고요? 분명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가져간 건데 이제 그걸 제 탓으로 돌리고 있었습니다. 박미경 씨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그럼 변호사 선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이 다 저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범죄자를 보는 눈빛으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준호야, 엄마, 할머니가 고소 취하해 주신대요. 취하? 네. 조건이 있어요. 엄마가 아버지 유산 포기각서 쓰고 앞으로 우리 집안에 연락하지 않는 거예요.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냥 그렇게 해요. 법정 가봤자 엄마만 손해예요.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고. 준호야, 너도 엄마를 안 믿는 거니?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가 거짓말쟁이로 보이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엄마, 그냥 조용히 사세요. 제발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정말이지 너무 맑아서 잔인한 하늘이었습니다. 민수 씨,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당신만 믿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법원 앞에 섰습니다. 포기각서를 쓰라는 아들의 말을 거부하고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마지막 남은 예금을 털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박미경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승산이 높지 않습니다.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 이연주는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상대편은 공증된 유언장을 가지고 있고 필적 감정도 받았어요. 게다가 박미경 씨는 절도 혐의까지 받고 계시잖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이대로는 못 끝내요. 혹시 다른 증거는 없나요? 남편분이 정말로 유언장을 공증했다는 증거. 저는 금반지를 꺼냈습니다. 이것만 있어요. 남편이 마지막으로 제 손에 쥐어준 금반지요? 안쪽을 보세요. 공증사무소 주소가 새겨져 있어요. 남편이 저한테 길을 알려준 거예요. 이연주 변호사가 금반지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한빛 공증 3층 이준호. 그런데 박미경 씨, 혹시 이 반지에 다른 것도 새겨져 있지 않을까요? 다른 것이요? 남편분이 이렇게 세심하게 단서를 남기셨다면 한 가지만 남기셨을 리 없어요. 변호사가 확대경을 꺼냈습니다. 금반지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본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아주 작은 글씨로 반지 겉면에 뭔가 더 새겨져 있었습니다. 클라우드 MS620. 이게 뭐예요? 클라우드 주소 같은데요. MS는 아마 남편분 이니셜 620은 6월 20일 유언장 쓴 날이에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또 다른 길을 남겨뒀습니다. 박미경 씨, 이걸로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밀번호만 알아내면. 비밀번호.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이라면 뭘 비밀번호로 썼을까요? 당신만 믿어. 그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228.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법정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저는 피고석에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아들 준호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원고 측 주장하십시오. 시댁 측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 박미경은 고인 강민수의 유언장을 위조했습니다. 원고 윤복순이 제출한 유언장은 3월 15일자로 공증되었고 필적 감정 결과도 일치합니다. 피고 측 반박하십시오. 이연주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가 제출한 유언장은 6월 20일자입니다. 법적으로 마지막 유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고 측 유언장은 공증되지 않았고 고인이 병세가 악화된 시기에 작성되었습니다. 정신이 온전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고인은 6월 20일 한빛공증사무소에서 유언장을 공증했습니다. 김 변호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공증사무소 원본은 도난당했다고 들었는데요. 바로 그때 이현주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클라우드에서 복원한 공증 서류 사본을 제출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고인 강민수는 모든 증거를 클라우드에 백업해뒀습니다. 공증 서류뿐 아니라 다른 증거들도 있습니다. 그게 뭔 소리요? 어떻게? 김 변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 서재.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이래도 돼요? 해야 해. 민수가 유언장 바꿨을 게 뻔해. 우리가 먼저 손 써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제가 받았던 바로 그 유언장. 이거야. 이걸 없애고 우리 걸로 바꿔놔야 해. 어머니, 필적은 어떻게 해요? 민수 글씨 내가 30년 봤어. 흉내낼 수 있어. 시어머니가 종이를 꺼내 글씨를 따라 썼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시누이가 도장을 꺼냈습니다. 도장은 내가 가져왔어요. 오빠 서재에 있던 거. 도장을 찍는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됐어. 이제 이걸 공증사무소 가서. 어머니, 공증은 어떻게 받아요? 김 변호사가 아는 사람 있대. 돈 좀 주면 해준대. 영상이 멈췄습니다.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건 조작이에요. 조작이 아닙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고인 강민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고 서재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했습니다. 재판장님, 저건 증거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불법 촬영, 원고의 범죄 행위를 촬영한 것입니다. 증거로 충분히 인정됩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이현주 변호사가 다른 파일을 열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30년간의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스크린에 숫자들이 떴습니다. 강민수 명의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간 돈, 똑같은 날짜에 윤복순 계좌로 입금된 돈, 원고 윤복순은 30년간 아들 명의 재산을 무단으로 인출했습니다. 총액 23억 원입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23억? 네. 고인의 아버지, 즉 시아버지가 남긴 유산까지 포함해서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건 내 아들 돈이에요. 내가 쓸 권리가 있어요. 무단 인출은 횡령입니다. 아들 명의라고 해도 허락 없이 쓸 수 없습니다. 시누이가 얼굴을 가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시어머니가 손자를 바라봤습니다. 준호야, 이건 할머니가 아버지 돈을 훔쳤어요? 훔친 게 아니야. 나를 위해, 우리 가족을 위해.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현주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재판장님, 이건 고인이 직접 쓴 편지입니다.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것입니다. 스크린에 편지가 떴습니다. 미경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간 거겠지. 미안해. 30년 동안 당신한테 숨긴 게 있어. 어머니가 우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아버지가 나한테 남긴 유산까지. 나는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어. 당신이 상처받을까봐. 어머니와 당신 사이에서 더 힘들어질까봐. 하지만 이제 당신이 혼자가 됐으니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모든 증거를 남겨뒀어. 금반지를 절대 잃어버리지 마. 거기 모든 길이 있어. 당신만 믿어, 미경아. 당신은 30년 동안 이 집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이야. 이제는 당신이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마이너스 민수.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법정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민수 씨, 30년을 혼자 감당했던 남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지키기 위해 저를 사랑했기에 모든 걸 참았던 그 사람.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원고 윤복순과 강미란의 유언장 위조 및 사문서 위조 혐의가 명백합니다. 또한 30년간의 횡령 행위도 인정됩니다. 재판장님, 저는 조용히 하십시오. 본 재판부는 피고 박미경의 손을 들어줍니다. 고인 강민수의 6월 20일자 유언장이 유효하며 원고들의 유언장은 위조로 판명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또한 원고 윤복순과 강미란은 유언장 위조, 사문서 위조,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합니다.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습니다. 신우이가 어머니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얼굴도 눈물로 범벅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가족. 하지만 결국 이렇게 법정에서 갈라서게 된 가족. 정말이지 승리의 기쁨보다는 허무함이 밀려왔습니다.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들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내가 엄마를 의심했어요. 알아. 할머니 말만 믿고 엄마를 나쁜 사람으로 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힘들었는지도 몰랐어요.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저는 아들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금이 간 마음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엄마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내가 할머니 편에 섰을 때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니? 30년을 키운 아들이 날 안 믿더라고. 준호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괜찮아질 거야. 지금은 아니지만. 준호가 울먹였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두고 법원을 나섰습니다.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빛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민수 씨, 해냈어요. 당신이 남긴 길을 따라서. 금반지를 만졌습니다. 이제 이 반지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증표였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 윤복순과 시누이 강미라는 유언장 위조 및 횡령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없었습니다. 23억 원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남편 명의로 빼돌렸던 그 모든 돈이 제 계좌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를 보면서도 저는 기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지 30년이 이렇게 끝나는 게 맞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명성빌딩 관리사무소에 들렀습니다. 남편이 남긴 건물. 이제는 제 소유가 된 이곳. 사모님, 이번 달 임대료 입금 확인하셨죠? 관리인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3층 공실에 새 임차인이 들어오고 싶다는데요. 계약서 검토 부탁드립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서 남편과 처음 올라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미경아, 이거 보여주고 싶었어. 우리 노후는 걱정 없을 거야. 그때 남편의 얼굴에 가득했던 뿌듯함, 저를 지키고 싶어 했던 그 마음,
민수 씨, 고마웠어요. 바람에 실려 말이 날아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서재에 앉았습니다. 남편의 책상. 이제는 제 책상이 된 이곳.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판결문이 들어 있었습니다. 원고 윤복순, 강미란의 청구를 기각함. 피고 박미경의 승소. 종이를 접어 책상 위 노트 사이에 끼워 넣었습니다. 강민수의 유언 상담 일지라고 적힌 노트였습니다. 책장 위에는 남편의 오래된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습니다. 가죽 밴드가 낡아서 색이 바랬지만 아직도 째깍째깍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계를 손목에 찼습니다. 약간 컸지만 괜찮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58세 여자가 남편의 시계를 차고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도 시어머니 눈치 보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박미경이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 소모임실 문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유언상속 상담 소모임 마이너스 매월 첫째 주 토요일.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 선생님. 센터 직원이 인사했습니다. 참석자 몇 분이나 오셨나요? 오늘은 5분이요. 다들 유산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소모임실로 들어가니 50대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 5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 소모임을 운영하는 박미경입니다. 선생님, 소문 들었어요. 시댁하고 재판에서 이기셨다면서요?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네. 쉽지 않았지만 해냈습니다. 저도 지금 시어머니하고 유산 문제로 싸우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지.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먼저 증거를 확보하세요. 유언장, 통장 거래 내역, 어떤 문서든 남겨두세요. 그리고 제 경험을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30년간 며느리로 살며 겪었던 일들, 남편이 남긴 증거들을 찾아가던 과정, 법정에서 맞섰던 순간들, 여성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그럼 저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법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 됩니다.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모임이 끝나고 한 여성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가 났어요. 전 그냥 참고 살아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참지 마세요.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센터를 나와 카페에 들렀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준호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면 밥 한번 먹을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야, 미안한데 아직은 힘들 것 같아. 그래요. 엄마 마음 이해해요. 준호야. 네, 엄마. 엄마가 화난 건 아니야. 그냥 시간이 필요해. 너도 알잖아. 그때 내가 한 말들이. 알아요, 엄마. 엄마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언젠가는 아들과도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제 마음속에는 금이 가 있었고 그 금이 아물려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체통을 확인했습니다.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서울중앙대학교 장학재단이었습니다. 편지를 뜯었습니다. 강민수 추모 장학금 수여식 안내. 올해부터 시작한 장학 사업이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매년 2명의 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는 것. 많은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한 명당 500만 원. 하지만 저는 이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하지 못했던 일들을 대신하는 것. 편지에는 올해 장학생 2명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20대 초반의 젊은 얼굴들. 강민수 선배님 덕분에 학교 다닐 수 있게 됐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감사 편지도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민수 씨, 보고 있어요? 당신 이름이 이렇게 쓰이고 있어요. 저녁이 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진들. 30년 전 결혼식 날의 사진. 한복을 입고 남편 옆에 서 있던 28세의 저. 그때는 몰랐습니다. 앞으로 어떤 세월이 기다리고 있을지. 사진을 넘겼습니다. 아들을 안고 있는 남편의 사진. 명성 빌딩 앞에서 찍은 사진. 병원 침대에 누워 제 손을 잡고 있던 마지막 사진. 당신만 믿어.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표지에 적힌 노트.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늘 할 일 소모임 준비, 장학재단 연락, 건물 관리 점검. 하나하나 체크 표시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다음 달 계획 유언 상담 소모임 확대, 법률 강연 준비. 펜을 들고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준호와의 관계 마이너스 천천히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밤 10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베개 옆에는 남편의 금반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손으로 만졌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민수 씨, 저 이제 혼자서도 괜찮아요.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고요함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30년을 며느리로, 아내로, 엄마로 살았습니다. 이제는 박미경으로 살 차례였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해야 할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모임에 참석할 여성들, 장학금을 받을 학생들,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마주해야 할 아들. 증거는 과거를 닫아줬고 나머지는 내 삶이 열어줄 것이다. 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맞았습니다. 판결문은 법정에서의 싸움을 끝냈지만 진짜 삶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남편이 남긴 유산으로 저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당당하게. 며칠 후 소모임실에서 한 여성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댁 식구들 용서하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놓아주긴 했어요. 놓아주다니요? 미움을 붙잡고 사는 건 저한테 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손을 뗐어요. 용서도 아니고 화해도 아니고 그냥 거리를 뒀어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법으로 정리됐으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저는 저대로 살면 돼요. 바람이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강민수 유언상담 소모임은 이제 월 2회로 늘어났고 참석자도 20명이 넘었습니다. 장학사업도 확대해서 올해는 5명에게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에서 아들을 만났습니다. 1년 만이었습니다. 엄마, 잘 지냈어? 응. 너는? 저도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엄마, 소모임 한다며? 신문에서 봤어. 응. 작은 거지만. 대단해요, 엄마. 정말. 준호가 가방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할머니가 교도소에서 보낸 거예요. 엄마한테 전해달라고.
편지를 받았습니다. 뜯지 않았습니다. 읽지 않을 거야. 엄마. 준호야, 엄마는 이미 그 사람들을 놓아줬어. 다시 들여다볼 생각 없어.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언젠가는 우리 관계도 회복될 수 있을까요?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모르겠어, 준호야. 하지만 포기하진 않을게. 단지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요? 그건 나도 몰라. 마음이 준비되면. 준호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릴게요, 엄마. 얼마든지. 카페를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손목에 남편 시계가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오후 3시. 소모임 준비를 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혼자여도 괜찮았습니다. 증거가 과거를 닫아줬고 남은 삶은 제가 열어가고 있었으니까요. 58세 박미경. 누군가의 며느리도 누군가에게 종속된 사람도 아닌 그냥 나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릴게요.